나치가 도입한 매춘 시스템은 제3제국의 공포를 특징짓는 많은 극단적 착취 형태 중 하나였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특정한 수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사창가가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또 다른 복종 메커니즘이었다. 라벤스부리크와 다른 수용소에서 임의로 선발된 여성들은 이곳에서 서비스를 강요당했으며 친위대의 감시 속에서 완전한 복종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나치에 의한 성의 도구화는 수용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프랑스 점령기 동안 르샤바네와 같은 사창가는 제국의 엘리트를 위한 전용 공간이 되었으며 이는 권력과 타락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나치의 선전은 인종적 순수성을 강조했지만 헤르만 괴링과 같은 고위 관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방종에 빠졌다. 당 내부에서도 동성애는 정치적 적들을 은폐하거나 숙청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에른스트 로엠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용소에서의 착취부터 나치 수뇌부의 위선에 이르기까지 성은 20세기에서 가장 무자비했던 정권 내에서 통제, 복종 그리고 권력의 도구로 변모하였다. 강제 수용소의 사창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짓말. 강제 수용소 내에서의 조직적인 학대와 성적 노예화는 1942년 마우트하우젠과 구젠의 사창가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강제로 일하도록 한 여성들은 대부분 라벤스부리크 출신으로 그곳은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수용소였다. 또한 모노비츠, 아우슈비츠, 미텔바우도라 등 유사한 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을 선발했다. 라벤스부리크와 아우슈비츠에서는 나치 장교들이 건설과 같은 극도로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여성들을 식별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사창가로 이동하면 6달 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기만적인 약속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설득 전략은 특히 원치 않는 존재로 분류된 독일 젊은 여성들과 전쟁 전 매춘에 종사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제한적이었다. 불확실한 생존 기회를 받아들이거나 거의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 수감되었던 한 폴란드인 여성의 증언은 이러한 결정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보여준다. 수용소의 호슬러 사령관이 지원을 원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그녀는 자원했다. 다른 수감자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강제 노동의 극한 환경 속에서 한 철을 더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녀에게 있어 조직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은 화장터보다 덜 두려운 일이었다. 이탈리아 출신의 생존자이자 작가인 리아나 밀루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여성들을 옹호했다. 그녀는 글을 통해 생존에 대한 필사적인 투쟁을 기록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으려 했던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시선을 거부했다.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았다. 오직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이었다. 나는 겨우 18살이었고 죽을 생각이 없었다. 다른 이들이 음식 찌꺼기를 찾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는 동안 내가 단지 그 대가가 치욕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기회를 거부해야 했단 말인가? 수감자들을 위한 사창가뿐만 아니라 친위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라벤스부리크에서 폴란드 여성들을 찾기도 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출신 친위대 경비병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시설에서 착취되었다. 이들에게는 나치 인종법에 따라 독일 여성과의 관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플로센비르크, 부엔발트, 구젠, 그리고 아마도 작센하우젠과 같은 수용소에 이들만을 위한 전용 시설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치는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했다. 강제 수용소의 매일 아침 점호 시간 동안 장교들은 여성 수감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들을 선별했다. 예를 들어 1943년 라벤스부리크에서 독일인 여성 마그달레나 비던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부엔발트로 이송되기 위해 선택되었다. 그녀들은 평소의 작업장으로 보내지는 대신 수용소 사령관 막스 코에겔과 최고 감시관 그리고 부엔발트 지도자 헤르만 피스터 앞에 끌려갔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원하는 이들을 선정하고 수감 번호를 기록한 뒤 그들을 의무실로 보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나치 장교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으며 화학 물질이 투여되었다. 격리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에게 민간 복장이 지급되었으며 일반 열차를 이용해 바이마르로 이동한 뒤 군용 트럭을 타고 최종 목적지인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로 옮겨졌다. 동성애자, 나치 지도자, 배신, 숙청, 그리고 긴 칼의 밤에서의 죽음. 나치의 수사는 종종 그들의 행동과 현저히 달랐으며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는 특히 정권의 수뇌부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공식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일반 시민들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돌격대 지도자이자 나치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에른스트 로엠이다. 그의 지휘 아래 돌격대는 당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중운사 조직으로 활동했다. 공산주의자로 몰린 지식인과 노동자들, 사회적 계층을 막론한 유대인들, 그리고 동성애자로 의심받는 이들이 이 조직의 주요 표적이었다. 돌격대원들은 나치가 내세운 남성성의 이상을 구현해야 했다. 즉, 용기, 신체적 강인함, 절대적 충성심, 무모함, 그리고 나치의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조직 내부에는 모순이 존재했다. 돌격대의 최고 지도자인 에른스트 로엠은 자신의 동성애를 숨기지 않았다. 여러 문서에 따르면 히틀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1931년 좌파 성향의 한 신문은 폭력적인 조직을 이끄는 로엠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나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엠과 히틀러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로엠의 동성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을 때조차 그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1932년 돌격대 지도자가 피러의 측근 한 명을 유혹하려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히틀러는 로엠의 성적 지향이 열대 지방에서 군사 조직을 구축하던 볼리비아 체류 기간 중에 생긴 일시적인 질병 탓이라고 치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틀러는 돌격대 사령관의 사생활이 공적 관심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며 거의 그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상황은 돌격대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들이 친위대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프로젝트 자체와도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급변했다. 히물러는 로엠의 몰락이 그의 동성애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돌격대라는 중운사 조직이 나치 정권 내에서 균형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돌격대는 대부분 중년의 이성애자 평범한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독일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 참여하고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나치 운동 내에서 급진적인 세력을 대표했으며 점차 국가가 관료화되고 당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결국 이 세력의 제거는 불가피해졌으며 로엠의 성적 지향은 그를 제거하려는 적들에게 완벽한 구실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히물러는 친위대와 게슈타포, 즉 비밀경찰에게 당 내부에서의 폭력적인 숙청을 명령했다. 1934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이른바 긴 칼의 밤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로엠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살해당했으며 사망자는 최고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백 명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는 등 나치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보이지 않는 공포, 부엔발트 사창가와 조직적인 착취.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에서 사창가는 나무로 지어진 막사의 위치에 있었다. 이곳에는 공동구역, 친위대 감시원의 방, 의료공간, 그리고 코버지머라 불리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으며 각각의 여성 수감자 2명이 함께 사용하는 침실도 마련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흰색 체크문의 치마를 착용했으며 속옷과 브래지어를 입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들의 하루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되었으며 그때까지 씻고 옷을 입어야 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의무는 막사를 깨끗이 유지하고 방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정치적 내용을 다루지 않는 한
특정 도서관의 책들을 읽을 수도 있었다고 마그달레나 발터는 회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의 정상성은 끔찍한 현실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들의 하루는 반복적인 작업과 매일 밤 2시간 동안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흘러갔다. 그 시간은 수감자들의 노동이 끝나고 사창가를 찾는 순간이었다. 마그달레나는 이 과정을 일종의 조립 라인과 같았다고 묘사했다. 매일 밤 남성들이 들어와 먼저 의료실에서 주사를 맞은 뒤 여성들과 함께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았다. 그들이 방을 나서면 다시 의료 공간으로 돌아가 또 다른 주사를 맞고 사창가를 떠났다. 이러한 작업 속도는 가혹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거의 휴식이 허락되지 않았다. 처음에 마그달레나는 저항하려 했고 손톱깎이 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남성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라벤스부리크에서의 시간은 그녀의 정신을 꺾었고 부엔발트에서의 끊임없는 폭력은 그녀를 무기력 속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그녀는 싸우는 것을 멈췄고 모든 희망을 잃은 수많은 수감자들과 같은 정신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달레나 발터는 1944년 말 부엔발트를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석방된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성감시, 그리고 공포, 강제수용소 사창가 뒤에 숨겨진 나치의 기계장치. 강제수용소 내 사창가의 감시와 감독은 철저하게 조직되었다. 독일 사회학자 볼프강 조프스키는 그의 저서 공포의 질서에서 강제수용소는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통해 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조영하기 위해 설계된 장소였다고 설명한다. 이는 이러한 시설의 엄격한 관리에서도 드러나며 이곳에서는 끊임없는 감시와 극도의 폭력이 이루어졌다. 처음에 존더바우텐이라 불린 사창가는 마우트하우젠, 구젠,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수용소의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지침에 따라 사창가는 일반적으로 의무구역 근처와 같은 더 외진 곳으로 이전되었다. 플로센비르크, 부헨발트, 작센하우젠, 노이엔가메에서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재배치는 실용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친위대는 사창가를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다. 또한 이 시설들의 관리는 종종 수용소 내 의료 행정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구역과 가까운 것이 편리했다. 사창가는 주로 죽음과 고통이 만연한 구역 근처에 음침하고 외딴 곳에 배치되었다. 이를 통해 친위대는 사창가를 더욱 철저히 격리하고 수용소 전체에서 분리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시설이 위치한 막사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출입구에는 감시 병력이 배치되어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내부 구조 또한 지속적인 감시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막사는 표준적인 나무 건물로 중앙에 복도가 있어 병사들이 내부의 모든 움직임을 쉽게 감시할 수 있었다. 아우슈비츠의 존더바우 설계는 수용소에서 가장 두려운 감옥 중 하나였던 블록 11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었으며 이는 친위대가 통제와 규율에 대해 집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성 수감자들이 사창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우선 수용소 행정관리부서인 슈라이브 슈투베의 허가를 요청하고 등록해야 했다. 이 신청이 수용소 사령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수감자의 이름이 야간 점호 중에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플로센비르크에서는 허가를 받은 수감자들이 점호 후 짝을 이루어 이동했고 사창가 막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야 했다. 폴란드 출신 생존자 야쿠프 팩은 19살의 나이에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으며 사령관 루돌프 회스의 전속 이발사로 일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사창가가 운영을 시작하면 담당 장교가 특정 수감자들에게 쿠폰을 배포했다. 팩은 수용소 이발사들이 쿠폰을 받았으며 의료 검사를 통과한 후 복도에 줄을 서야 했다고 회상했다. 이 과정에는 고위 장교들, 심지어 사령관 회스 자신도 종종 참석했다. 수감자들이 줄을 서 있는 동안 차렷 또는 히틀러에게 경례와 같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팩은 9번 순서의 쿠폰을 받았으며 해당 번호가 붙어있는 방 밖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대기해야 했다. 사창가에서 남성 수감자들에게 허용된 시간은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단 15분만 주어졌으며 오직 정상위 체위만 허용되었다. 또한 신발을 신고 침대에 오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 규칙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SS 경비원들은 문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활동을 관찰했다. 할당된 시간이 끝나면 벨이 울리며 퇴장의 신호를 보냈다. 만약 한 명의 죄수가 나가는데 지체하면 경비원이 들어가서 강제로 나가게 했으며 종종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다. 죄수는 손더르바우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수용소의 의무실에 들러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엄격한 규정들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는 절대적이지 않았다. 일부 여성들은 규칙에 도전하는 방법을 찾았으며 예를 들어 경비원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문구멍을 접착 테이프로 가렸다. 때때로 그녀들은 수용소 내에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죄수들과 관계를 맺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맹을 형성하기도 했다. 역사학자 안나 하이코바는 이러한 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정의했으며 이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뿐만 아니라 테레지엔슈타트와 같은 게토에서도 관찰된 생존 전략이었다. 이러한 계산된 관계에서 남성들은 음식이나 안전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했고 여성들은 성적인 호의를 제공했다. 이 교환은 아우슈비츠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부엔발트와 같은 다른 수용소에서도 죄수들은 추가 배급을 제공하거나 다른 남성 죄수들에게 뇌물을 주어 특정 여성들이 방문당하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계가 공고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SS는 여성들의 방을 자주 변경하여 죄수들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아우슈비츠의 사창가 개장은 수용소 내부의 암시장을 급격히 활성화시켰다. 죄수들은 가스실에서 살해된 유대인들의 소지품이 쌓여있던 창고인 카나다에서 귀중품과 의류를 밀반출하여 사창가의 여성들의 호의를 얻고자 했다. 일부 죄수들은 밤 시간에 연인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다. 만약 SS에게 발각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이러한 비밀 침입을 막기 위해 경비원들은 여성들을 특별한 기숙사에 가두거나 수용소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남성 죄수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아우슈비츠의 사창가, 루돌프 회스의 섬뜩한 실험. 극한의 상황, 공포가 지배하고 음식이 부족하며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성적 본능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의 증언은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을 보여준다. 플로셈비르크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잭 테리는 먹는 것에 대한 필요와 생존하려는 충동이 다른 모든 필요를 압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하게 아우슈비츠의 죄수였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해방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이 거의 억제되었다고 기록했으며 이 감각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배고픔이 다른 모든 본능을 흡수해버렸으며 그는 이를 위장의 자위라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은 수용소 내 모든 경험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1971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파울 마투세크는 프랭클이 묘사한 선교계 부재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연구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생존자는 굶주린 상태에도 불구하고 성적 활동에 대한 갈망이 강했으며 다하우의 여러 죄수들이 에로틱한 꿈을 꾸거나 자위 행위에 의존했다고 밝혔다. 이 증인은 또한 몰래 수용소의 사창가를 방문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한편 부엔발트에서 수용 생활을 견딘 후 심리학자가 된 에른스트 페데르는 일부 죄수들에게 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수감자들에게 욕망과 친밀감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수용소 경험의 일부를 이루었다. 이러한 증언들은 서로 모순되어 보일 수 있지만 죄수들의 조건 차이를 분석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다하우와 부엔발트에서의 생존 환경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마우트하우젠 또는 마이다네크의 공포에 비해 덜 가혹했다. 볼프강 조프스키는 강제 수용소를 극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무대로 묘사했다.
많은 수감자들이 극심한 비참함 속에 살았지만 일부는 체계 내에서의 위치 덕분에 더 나은 조건을 누릴 수 있었다. SS가 도입한 자율관리 전략은 특정 죄수들이 수용소 운영에 협조하도록 소규모의 권력을 부여받는 시스템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나치의 인종적,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선별되었다. 이 위계적 구조는 생존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 사람은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름은 숫자로 대체되었고 그 시점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비인간화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 체제의 가장 잔인한 측면 중 하나는 성별 표현의 제거였다. 모든 채모가 삭발되었고 개인 소지품은 압수되었으며 이는 강제적인 변화의 시작을 의미했다. 장기간의 식량 부족은 신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성들은 생리를 멈췄으며 극도로 약해진 신체는 점점 줄어드는 에너지의 저장소로 전락했다. 사무엘 피사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마주쳐도 성적 관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경우 수치심과 욕망은 생존 본능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다른 모든 감정을 무력화시켰다. 죄수들이 겪은 공포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성 정체성의 상실이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일부 여성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은 단순히 수용소 생활의 부수적인 결과가 아니라 나치가 죄수들을 굴복시키고 인간성을 박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전술이었다. 수용소의 파괴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죄수들은 자신이 처한 잔혹한 현실에 적응하는 데 성공했으며 반면 다른 이들은 생존하지 못했다. 자신의 상황을 견디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에게 있어 성적 정체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저항 전략이 되었다. 수용소의 사회 구조 내에서의 지위가 죄수들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배정된 작업 그룹의 조건이 좋을수록 또는 행정 업무를 맡은 죄수들 사이에서의 계급이 높을수록 음식과 같은 자원을 교환을 통해 획득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이는 그들의 삶에서 성의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성매매를 위한 막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대부분 남성 위주의 강제 수용소에는 여성의 존재가 거의 없었다. 특히 나치 정권이 이르 33년에 집권한 이후 체포된 남성 죄수들에게는 여성을 보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이런 이유로 수용소 내 사창가를 위해 여성이 도입되자 큰 파장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 모노비츠에서는 이 활동을 위한 막사가 수용소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때때로 여성들이 외부에 있는 남성 죄수들의 시야에 들어오기도 했다. 아우슈비츠 슈탐라거에서는 사창가가 수용소의 주 출입구 근처 아르바이트 마으트 프라이라는 악명 높은 문구 바로 아래에 있는 24번 블록에 있었다. 이 장소들의 존재는 누구나 아는 비밀이었지만 대부분의 죄수들은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소문에 기반한 단편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텔바우도르에서는 사창가 막사가 수용소의 도서관이 있던 건물과 동일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죄수들이 매일 강제로 줄을 서야 했던 광장 바로 위에 있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입구에 서 있거나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곤 했는데 이는 남성 죄수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SS의 의도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죄수들에게 이러한 사창가의 존재는 매일의 생존 투쟁 속에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장소들은 수용소 내 위계 구조에서 역할을 수행하던 죄수들에게만 주로 접근이 가능했으며 이는 특정한 특권에 대한 접근, 권력, 그리고 강제 수용 체제 내 생존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 사창가를 자주 이용한 수감자 수는 수용소 전체 인구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낮았다.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 슈탐라거의 경우 수용소에 약 3만 명의 죄수가 있었을 때 이 막사를 찾은 인원은 고작 100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체 죄수의 약 0.33%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엔발트에서는 사창가가 1943년 7월에 운영을 시작했을 당시 문이 열린 날 평균 98명의 죄수들이 방문했으며 이는 수용소 인구의 약 0.77%에 해당했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낮은 이용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극한의 생활 조건과 수용소의 잔혹함이 죄수들에게 미친 신체적, 심리적 영향이 포함된다. 사창가에 들어가려면 선택된 죄수 집단에 속해야 했으며 일부만이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접근은 오직 아리안으로 간주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으며 여기에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스페인의 국적자가 포함되었다. 반대로 유대인들과 소련군 포로들은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그들의 수용 목적은 말살이었기 때문이었다. 인종 분류 외에도 입장료를 지불할 수 있는 보너스 쿠폰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었다. 하지만 이 쿠폰들은 정기적으로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구하려는 자들은 암시장에 의존하거나 배분을 관리하는 이들과의 연줄이 필요했다. 끝으로 행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으며 방문할 수 있는 신체 상태와 정서적 여유 또한 필수적이었기에 이러한 가능성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었던 죄수들의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히물러의 사창가, 나치의 성. 사창가를 찾던 사람들은 대개 죄수들 사이의 위계 구조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에는 블록 감독관, 작업 지휘관, 일정 권한을 지닌 노년의 죄수들, 그리고 내무경찰, 소방대, 주방인원, 이발사, 위생인력, 정육 담당자 등 혜택을 받는 부서에 배정된 자들이 포함되었다. 증언들과 마우트하우젠의 TR 블록 사창가 방문자 기록부를 통해 이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었으며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방문한 자들, 가끔 혹은 단 한 번만 방문한 자들, 그리고 S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자들이다. 방문을 자주 하던 그룹은 상당히 소수였으며 대개 수용소 내부 조직에서 높은 계급을 가진 죄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그곳의 귀족으로 알려졌다. 마우트하우젠 3번 블록의 사창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이들의 이름, 죄수번호, 방문 날짜를 보여주며 이는 1942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명단에 등장하는 90명의 죄수 중 57명이 이곳을 이용했다. 방문 빈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 19명만이 단골 손님이었으며 일부는 한 주에 2번씩 방문하기도 했다. 수용소의 다른 문서들, 예를 들어 시계 소지가 허가된 죄수 명단이나 개인 기록 자료 등은 이들이 수용소 구조 내에서 어떤 역할과 위치에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 중에는 차해석장, SS 기계 작업장 또는 소독 구역의 작업 책임자들이 있었다. 또한 행정이나 서비스 업무를 맡은 이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요리사, 지휘관 사무실 청소 담당자, 수용소 우편실 직원, 블록 내 필경사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직책들은 신체적으로 덜 고된 데다 음식이나 귀중한 물품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선호되었다. 그 시점에는 보너스 쿠폰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창가에 접근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지불을 해결해야 했고 이는 물품 교환이나 수용소 내 비밀 경제 체계를 통한 방법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수용소라는 교도소 체제 내에서 사회적 역학과 생존 전략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준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죄수들, 즉 수용소의 저명 인사들은 대부분의 수감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금지된 돈과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단 한 켤레의 신발만 소유하던 상황에서 2켤레 이상을 갖고 있었고 카드게임에서 큰 돈을 거는 내기, 스포츠 경기, 심지어 주말에는 음악이 있는 밤 시간 행사 같은 오락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혜택은 그들의 사생활에도 반영되었다. 비록 수용소 내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일부 높은 계급의 죄수들은 젊은이 혹은 청소년과 관계를 맺기도 했다. 라거 프로미넨츠에게 성은 단지 특권적 삶의 일부일 뿐 아니라 지배와 명예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들은 굶주린 죄수들 앞에서 음식을 낭비하거나 자신의 성적 활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비참함에 무관심한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사창가를 찾던 또 다른 다수의 방문자 그룹은 수용소 내에서 중간 지위를 가진 죄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급 계급의 죄수들과는 달리 이 남성들 대부분은 가끔 혹은 단 한 번만 이곳을 찾았으며 동기는 각기 달랐다. 그들에게 있어 동기는 향락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들을 비인간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남성성을 되찾기 위한 시도였다. 1973년 폴란드 연구자 기사와 모라브는 1964년부터 1962년 사이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이는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의 성생활을 분석한 것이었다. 그들은 남성 죄수들이 자위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약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행했다고 밝혔다. 쾌락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존재와 강인함을 확인하려는 방식이었다. 비슷하게 많은 남성들은 사창가를 자신이 아직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고통을 겪은 후에도 남성 정체성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보았다. 성경험 없이 수용소에 도착한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최소한 죽기 전 한 번의 친밀한 접촉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아우슈비츠의 죄수였던 요한 F.B.는 게슈타포 통역가로 일했고 도살부대에서 일하던 친구에게서 보너스 쿠폰을 받았다. 그의 친구는 요한이 한 번도 여성을 경험한 적이 없다며 사창가를 방문할 것을 권했고 요한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막사에 들어간 후 그는 육체적 접촉 없이 여성과 대화만 하기로 결정했다. 수용소 내 사창가는 죄수들의 삶을 지배하던 동일한 통제, 권력, 비인간화의 역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18살의 체코 출신 청년으로 마우트하우젠에 도착한 후 생존의 유일한 방법으로 더 높은 계급의 죄수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성적 호의를 제공해야 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낀 그는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사창가를 찾았으나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막사에 들어간 후 어떤 성적 행위도 수행할 수 없었다. 강제 수용소 내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은 죄수들 사이에 성기능 장애가 흔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극도로 쇠약해진 건강 상태, 모든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누르는 억압적이고 무자비한 환경, 여성과의 장기적인 접촉 부재 등이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에스파우를 찾는 일은 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찾는 일이었다. 종종 죄수들은 단지 여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막사를 찾았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친밀함과 정상성을 바랐다. 이러한 사창가를 방문하던 죄수들 중 세 번째 그룹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SS에 의해 보내진 이들이었다. 때로는 나치가 이 만남을 특정 죄수에게 보상으로 제공하곤 했지만 이들은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초대를 거절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었다. 기록된 사례 중 하나는 모노비츠 수감자 미헬 자크의 이야기이다. 그는 한 수용소 장교가 독일어에 능통하고 IG 파르벤과 협력하던 다국어 능력을 가진 노동자에게 보상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고령의 정치범이었으며 사창가에 갈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제로 사창가를 방문한 또 다른 사례는 부헨발트의 라거엘 테스테였으며 수용소 내 상업구조의 핵심 인물이었던 에리히 레스케와 관련이 있다. 나치 장교들은 그에게 사창가를 개장하라고 강요했으며 이는 죄수들 내부 위계에서 그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는 결코 특권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SS가 수용소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조차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행위였다. 모든 허용은 나치 장교들의 의지에 달려 있었고 이는 그들의 절대적인 지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증언은 멜바우 도라 수용소 생존자인 장 미셸로부터 전해진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콘타인 터널에서 무기를 제작하는 고된 하루를 보낸 후 동료 디어가 겪은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회상한다. 미셸은 그 사건을 자세히 묘사한다. 12시간에 걸친 극도의 노동 후 디어와 그의 팀은 지친 상태로 수용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SS가 그들을 가로막았고 사창가로 변형된 막사로 인도했다.
오로지 잠만을 바라고 있던 그들은 갑작스러운 명령에 충격에 빠졌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은 건물 앞에 줄을 서야 했으며 각자 닫힌 문 앞에 배치되었다. 그들에게는 바지를 내리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문 반대편에는 여성들이 같은 악몽 속에 갇힌 채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진 후 두 번째 명령이 이어졌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바지가 반쯤 내려간 채 아무런 욕망도 없이 그 명령을 따랐다. 그 장면은 마치 병든 노인이 아무런 관심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에 비견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여성과 마주했을 때 수치심과 혼란이 더더욱 그를 짓눌렀다. 미셸은 디어가 그 굴욕과 황당함 속에서 프랑스인들이 성적으로 유명하다는 명성에 대해 풍자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이러한 강제적 만남이 오래된 고정관념을 무색하게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히틀러와 섹스, 총통의 친밀함에 관한 소문. 히틀러의 성생활은 다른 독재자들과 비교해도 유난히 역사학자들의 지속적인 추측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그를 둘러싼 신비로움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은 특별한 일 없이 사적인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무솔리니는 수많은 연애 정복으로 유명했고 심지어 아내가 아닌 애인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이에 반해 총통의 사적인 면모는 훨씬 더 수수께끼 같았다. 수년 동안 히틀러는 이중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한편으로는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남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절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다. 1937년 1월 런던 주재 독일 대사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의 고문이었던 라인하르트 슈피치가 히틀러를 만나러 가는 그를 동행했다. SA와 SS의 일원이었던 슈피치는 독일 지도자에게 진정한 숭배심을 느꼈으며 그를 거의 신화적인 존재, 손댈 수 없는 인물로 보았다. 둘 사이의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동안 슈피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예기치 않은 순간 곱슬머리의 젊은 여성이 방에 갑자기 들어와 대화를 중단시키며 초대 손님들과의 점심 식사에 당장 참석해야 한다고 히틀러에게 말하며 나무랐다. 슈피치는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가 그런 방식으로 총통에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히틀러의 개인 비서였던 브루크너가 슈피치에게 자신이 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말을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소 이해심 있는 말투로 그는 히틀러가 독일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슈피치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항상 히틀러를 어떤 육체적 욕망도 없는 인물로 상상했으며 오로지 정치적 사명에 헌신한 인물이라고 믿어왔다. 그날 그는 히틀러가 연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그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936년 히틀러는 국민사회주의 여성연맹의 모임에 참석해 연설을 했으며 그 자리에서 당의 성공은 이 운동을 지지한 여성들의 충성심과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족사회주의를 영혼 깊이 품은 여성들은 자신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정당화해주며 섬뜩한 어조로 그 아이들은 단지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히틀러는 모든 여성, 특히 라익 내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과의 상징적 결합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는 이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기대했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다. 그의 시각에서 아이들은 개인의 가정뿐 아니라 국가의 일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적 이상을 넘어서 히틀러는 독일 여성 대중 앞에서 자신의 혼인 상태를 정당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대중은 그의 연애 상태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1942년 1월 동프로이센에 위치한 그의 본부에서 열린 다과회 중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왔다. 그가 왜 아내가 없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제3제국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질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결혼의 문제는 그것이 수반하는 법적 의무에 있다고 언급했으며 그러한 것에는 관심도 시간도 없다고 여겼다.
히틀러는 결혼을 구시대의 제도로 간주했고 형식적인 얽매임 없이 감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는 법적 구속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이상적이라고 믿었다. 그의 결혼에 대한 시각은 왜 에바 브라운이 수차례 관계를 공식화하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에게 있어 아내는 약점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금발의 머리카락, 스포츠에 대한 관심, 영향받기 쉬운 성격 등 이상적인 여성성에 부합했던 에바는 거절의 이유가 아니었다. 단지 히틀러는 자신의 삶에서 결혼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1932년 히틀러의 무관심과 끊임없는 부재에 절망한 에바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급하게 몇 줄의 말을 적은 뒤 손에 든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수년 후 소련군이 베를린을 빠르게 점령해 가고 패배가 임박해지자 히틀러와 에바 그리고 나치 고위 간부들은 지하 벙커로 피신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한 총통은 에바가 여러 차례 표현해온 소망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변함없는 충성심에 대한 인정의 표시로 히틀러는 비서 마르틴 보어만에게 조용한 법적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두터운 콘크리트 벽 안, 화려한 축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곳에서 두 사람은 짧은 민사 절차를 통해 관계를 공식화했다. 상황은 극단적이었지만 음산한 분위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파리 1940년 나치 점령하의 사창가. 1940년 여름은 프랑스의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안겼다. 그럴 만도 했다. 과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지휘 아래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그해 베어마우트가 겉보기에 뚫을 수 없을 것 같던 마지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양배추절임을 먹는 한편 전차를 몰고 파리의 거리까지 진격했고 마침내 상징적인 에펠탑 앞에 도달했다. 이 순간부터 프랑스 영토에서는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점령기가 시작되었다. 한쪽에는 침략자들에게서 어떤 이득이라도 얻고자 했던 협력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샤를 드골의 선전으로 상당한 힘을 얻은 유명한 레지스탕스가 있었다. 프랑스 수도의 사창가들은 전자의 길을 택했다. 파트리크 비송은 그의 저서 1940년에서 1945년 에로틱한 시대, 비시 또는 미덕의 불운에서 이 업소들의 여성 운영자들이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다면 나치 병사들을 기꺼이 맞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 결정은 상당히 수익성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쟁이 끝난 후 여러 여성들은 제3제국의 고객들 덕분에 그 전에는 본 적도 없는 높은 수입을 올렸다고 고백했다. 프랑스 매춘 업소들에게 있어 독일 점령군의 등장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의미했다. 그러나 파리의 매춘 세계 안에서도 다른 모든 곳보다 두드러진 집창촌이 있었고 이는 나치 고위 간부들이 애용하던 장소로 변모했다. 그곳은 바로 르 샤바네였다. 약 한 세기의 역사를 지닌 이 고급 사창가는 루브르 박물관 인근에 위치해 있었으며 내부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감춰져 있었다. 다양한 테마로 장식된 방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에드워드 7세 국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례적인 사랑의 의자도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스스로를 엘리트로 여겼으며 그에 따라 요금도 상당히 높았다. 프랑스에서 가장 세련된 쾌락의 중심지는 1878년 류샤반의 12번지의 문을 열었으며 거리 이름을 그대로 따서 상호로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이 사창가의 역사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마르크 르모니에는 그의 저서 자 파리 쾌락의 역사 안내서에서 이 집창촌의 외관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7층짜리 건물로 언뜻 보면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창립자는 마담 켈리로 알려졌으나 이후 이 사업은 네즈 푸앙튀, 에르네스트 르수르드, 조르주르 퀴라시에르의 손으로 넘어갔다. 겉모습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 사창가는 빠르게 명성을 쌓았고 세계 각국의 손님을 받는 국제적인 공간으로서 파리 사회 전반에 관심을 끌었다. 입구에는 이런 표어가 붙어 있었다.
모든 민족을 위한 장소. 하지만 이 문구는 일하는 여성들의 출신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이국적인 장면으로 이끌던 방들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방들에는 힌두 스타일, 무어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방, 폼페이 장식이 있는 방, 심지어 중세 모티프를 활용한 방까지 포함되어 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일본 풍방은 상을 받았으며 이는 이 업소의 명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고급 사창가 르 샤바네는 약 2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당히 높은 예산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넘치는 사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레스코와 전문가였던 예술가 샤를 토셰가 무려 1년을 들여 내부를 장식했다는 점이다. 루이 16세 스타일의 방과 같은 공간들은 유명 디자이너들에 의해 구상되었고 고급 자재로 정성껏 꾸며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함에는 높은 비용이 따랐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곳을 한번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위 장교의 주급과 맞먹었다. 운영 방식 측면에서 르 샤바네는 초기에 약 22명의 여성을 두었으며 이들은 관리진에 의해 철저히 선발되었다. 하지만 1878년에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이후 이 수는 3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모든 여성들은 몇 안 되는 침대를 공유했으며 많은 경우 둘씩 함께 잠을 자야 했다. 비록 1883년에 시청 보고서가 이 관행을 비판했지만 이 사창가의 인기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당국은 소유주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이 문제를 묵인했다. 이 업소의 영향력은 그 종사자들이 파리 거리에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을 때 명확히 드러났다. 이는 1880년부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금지된 광고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시점에서 이곳은 이미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프랑스 전역에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역사가 브리지트 로슐랑데는 그녀의 저서 옛날의 공창들에서 그 명성은 너무나 커서 다른 사창가들도 광고 전략의 일환으로 같은 이름을 채택했다. 칼레, 릴, 마르세유, 낭시, 툴롱, 프레주 등 여러 도시에서 샤바네라는 이름의 업소들이 생겨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진정한 원조는 언제나 파리에 있었다. 이 업소의 정교한 시설은 단지 서비스 비용을 높인 것에 그치지 않고 르 샤바네를 귀족 사회의 사교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르모니에의 증언에 따르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나 왕실 구성원들이 일정의 시간을 비워 이곳을 방문하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비밀 유지를 위해 방문 기록에는 상원 의장과의 회의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은밀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으며 음료와 음악, 내기 게임이 어우러진 오락 공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창가는 예술 및 정치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고객 중에는 앙리 드 툴루즈로트레크가 있었으며 그는 이곳을 자주 찾았을 뿐 아니라 몇몇 방의 장식에도 협력했다. 또한 작가기 드 모파상은 이 사창가의 무어풍 분위기를 추억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유사한 테마의 방을 만들기도 했다. 그 외에도 여배우 메이 웨스트, 그리고 상징적인 배우 캐리 그랜트 같은 유명 인사들도 이곳을 찾은 적이 있다. 그 장소의 독점성은 매우 잘 알려져 있어서 고급 관광 여행사들이 가장 특별한 고객들을 위해 독점적인 체험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는 이 업소의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는 니콜 카네가 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한 바 있다. 1940년에 독일군이 도착하고 프랑스를 향해 진군하자 파리의 사창가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르 샤바네와 고급스러움으로 유명한 우노도스 같은 장소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났다. 일부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또 일부는 점령자들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떠난 것이었다. 이러한 업소들의 문 앞에는 종종 나치 장교들에게 명확하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담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폐쇄됨, 직원 동원됨.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적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독일군이 사창가를 재개장하기로 결정하고 군 계급에 따라 이용을 조직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그 순간부터
독일 화폐는 이 업소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점령자들을 상대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르샤바네의 운영자는 나치 병사들이 프랑스 고객들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후하게 돈을 지불했고 보다 세련되었으며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세심한 예절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제국 화폐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프랑스 수도에서 성매매에 종사하고자 한 여성의 수는 10,000명에 이르렀고 이는 분쟁 초기의 4,000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였다. 독일의 통제는 이러한 향락업소들을 완전히 되살렸고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만들었다. 에로틱한 프레스코화로 나치 엘리트를 매혹시켰던 고급 사창가 우노도스도스부터 일반 병사들을 위한 소규모 업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수익을 얻었다. 예상대로 르샤바네는 독일 고위군 지휘부 전용으로 예약되었으며 루프트바페, 베어마흐트, SS의 주요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비송은 생강 일대에 분포된 177개의 사창가와 오락센터 중 5곳이 장교용, 18곳이 병사용으로 지정되었다. 입구에는 이 분류를 나타내는 이중언어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상징적인 사창가는 나치 정권의 핵심 인물들, 그 중에서도 헤르만 괴링의 통제 아래에 놓였으며 그는 특히 고급 사창가 우노도스도스를 선호했다. 그곳에서는 제3제국의 장교들이 밤마다 호화로운 모임을 열었고 프랑스 민중은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이동이 제한되는 통행금지를 감내해야 했다. 이런 연회 동안에는 초콜릿, 담배, 샴페인 같은 귀중한 물품들이 여성들에게 나누어졌고 그들은 유혹적인 무용 공연을 선보였으며 도박 게임에도 참여했다. 이 밤의 행사는 참석자 중 누군가가 테마 객실로 이동해 사적인 즐거움을 이어가자고 제안할 때쯤 마무리되곤 했다. 제3제국에서 지배의 도구로 사용된 성은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 했던 정권의 잔혹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제 수용소 안에서 사창가는 특권의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굴종의 형태였다. 그곳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은 여성들은 모든 자율성을 박탈당했으며 그 장소를 찾은 죄수들 또한 SS의 엄격한 감시 아래 놓였고 인간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규정들에 복종해야만 했다. 수용소 밖에서는 나치의 프랑스 점령이 제국 엘리트를 위한 독점적 사창가의 형태로 현실화되었다. 나치가 현지 주민들에게 각종 제한을 강요하는 동안 장교들은 향락과 부패에 빠져 있었으며 이는 인종적 순수성을 외치던 정권의 위선과 타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었다. 나치 권력 구조 내에서도 성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었다. 동성애는 일부 계층에서는 묵인되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가차없이 탄압되었고 이는 불편한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장검의 밤 사건에서 에른스트 로엠에게 벌어진 일이다. 나치즘은 성을 극도로 정밀하게 도구화했다. 수용소 안에서는 통제와 모욕의 수단으로, 점령된 사회에서는 민중 지배의 방식으로, 당 내부에서는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사창가의 막사에서부터 나치 엘리트의 응접실에 이르기까지 성은 억압의 도구였으며 그 자체로 이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나치즘의 공포는 대량 학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의 체계적인 파괴 속에서도 드러났으며 심지어 욕망마저도 통제의 수단으로 바꾸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